자, 그러면 아까 하던 거 마저 하고 문학으로 들어갈게요. 문장에서 이어진 문장과 안긴 문장이 있는데 안긴 문장을 구별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전성어미로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전성어미로 구분하면 전성어미의 종류가 세 개이니까 그래서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이제 두 번째는 문장의 구조로 오로지 문장의 구조로 파악하는 방법이 있어요. 문장의 구조로 파악하는 방법은요, 어떤 구조를 지니는가 하면, 자, 어떤 구조를 지니는가 하면, 주어, 서술어의 구성을 가져요. 연속으로 주어가 두 번 나오는데요. 주어 1은 아는 문장의 주어이고 주어 2는 안긴 문장의 주어가 돼요. 그래서 혹시나 처음 보면 좀 헷갈릴 수 있겠으나 이렇게 안겨 있어요. 안겨 있다기보다는 엎여 있죠. 그지? 그래서 맨 마지막에 나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요. 이 녀석은 서술어 역할을 해요. 이 주어 서술어는 주어 1의 서술어 역할, 주어 1의 서술어 역할을 해요. 알겠죠? 얘네가요, 주어 1의 서술어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주어 2와 서술어가 그래서 얘네를 서술절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서술어는 주어 2의 서술어가 돼요. 알겠죠? 서술절은 주어 1의 서술어가 되고요. 주어 1의 서술어니까 서술어 1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갈라서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것과 학생들이 실수하는 것을 한번 해볼게요. 이 경우에 주로 해당하는 것과 학생들이 주로 실수하는 것들 해볼게. 자, 해당하는 것을 보면 순이는 키가 크다. 이렇게. 이러면 연속으로 주어가 나와 있죠. 그지? 주어, 서술어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얘가 안겨 있는 거야. 키가 크다가 순이는의 서술어가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얘가 서술어가 돼요. 서술어 역할을 하니까 서술절이죠. 얘가 서술어 1에 해당하는 거라고. 순이는의 서술어는 키가 크다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이게 좀 더 어렵게 나오면 이거 봐요. 코끼리는
코가 길이가 길다. 이렇게 층위적으로 나올 수도 있지. 그죠? 그러면 똑같이 해줘. 주어 1, 주어 2, 주어 3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쵸? 그러면 길다는 서술어 3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안긴 거죠. 그치? 그럼 길이가 길다는 서술어 2가 돼요. 서술절이 되면서 코가의 서술어니까 서술어 2죠, 이게. 그죠? 다시 또 안겼잖아. 다시 한 번 더 안겼죠. 그죠? 그럼 얘가 뭐가 돼요? 얘가 여기다 쓸게. 서술절이 되면서 서술어 1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서술절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시험에 나온 말로 이렇게 서술절 안에 서술절이 있다. 그래서 층위적이다. 상당히 층위적이다. 이렇게 말해요. 서술절. 자, 그렇다면 조심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아직까지는 순이는 경찰이 아닌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요. 아니 잠깐만.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이렇게만 나왔는데. 순이는 경찰이 아니다 같은 경우에는 서술절이 아니죠. 왜냐하면 아니다가 있으니까 주어는 하나밖에 없고 서술어도 하나밖에 없다는 거지. 그지? 얘는 보어예요. 그죠? 그래서 얘는 혼문장이 돼요. 얘는 겹문장, 절이니까 겹문장이고 얘는 겹문장이 되는 거지. 그치? 근데 시험에만 나오면 헷갈린다니까요. 주어 서술어다. 조심. 자, 이제 마지막. 격조사로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안긴 문장 절은 5가지가 있는데 격조사로 구분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 격조사로 구분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양상이 있거든요. 3가지 해도 되고 2가지도 해도 되는데 일단 더 섬세하게 설명하려면 2가지로 할게. 자, 큰 따옴표, 큰 따옴표, 큰 따옴표, 큰 따옴표. 뭔지 알죠? 그지? 이 큰 따옴표 안에는 인용하는 말이 들어가요. 인용하는 말이 들어가거든요. 그지? 그 큰 따옴표 다음에 라고라는 조사가 쓰일 때가 있고 고라는 격조사가 쓰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지? 라고는 직접 인용의 격조사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대상이 한 말을 그대로 적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엄마가 밥 먹어라 그대로 써야 돼. 엄마가 밥 먹어라 이렇게. 그럼 직접 인용의 격조사를 쓰면 돼요. 그지? 그래서 격조사이기 때문에 직접 인용의 격조사니까 큰 따옴표 다음에 띄어 쓰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생길 거야. 안 돼. 붙였어야 돼요. 띄어쓰기도 시험에 잘 나와. 큰 따옴표 다음에 붙였어야 되고, 그 다음 고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자, 칠판을 잘 봐. 인용의 격조사야. 이 격조사를 쓸까? 인용의 격조사인데요. 얘는 간접 인용이야. 간접 무슨 말인지 알죠? 그냥 그대로 적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간접 인용으로 바꿔야 되니까 이 큰 따옴표는 직접 인용을 뜻해서 큰 따옴표는 쓰지 않아요. 고를 썼을 때 큰 따옴표를 썼으면 무조건 틀려. 시험에서. 그지? 그럼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가 하면 엄마가 간접 인용으로 나한테 밥 먹으라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간접 명령으로 바꿔줘야 되고 역시 격조사이니까 붙였어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요. 그래서 참 이런 것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인용절이라고 해요. 인용하는 말이 들어있기 때문에 인용절이라고 하죠. 그지? 밑줄이 이런 식으로 그어져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하나 더 있어요. 격조사 말고. 자, 큰 따옴표가 있고 여기 인용하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시험에 나온 게 몇 번 나온 게 하고가 있어. 하고가 왔단 말이에요. 이때 하고는 동사입니다. 북이 둥둥 하고 울렸다. 엄마가 밥 먹어라 하고 말했다. 이렇게 하고를 쓰면 동사가 되기 때문에 동사는 하나의 단어임으로 띄었습니다. 알겠지? 하고는 이때 동사이기 때문에 무조건 띄었어야 됩니다. 그럼 하고가 격조사인 적은 없나요? 하고는 있잖아. 조사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고가 자, 그 동요 있잖아. 아빠하고 나하고 그거 있잖아. 아빠하고 나하고 이 동요. 이때 하고는 조사입니다. 접속조사. 이때는 접속조사니까요. 붙였어야 돼요. 하지만 엄마가 밥 먹어라 북이 둥둥 하고는 동사니까 띄어 쓴다는 거지. 그래서 시험에 딱 준비하고 있으면 기출에 나왔으니까 언젠간 나와요. 10년 전 거도 나오는데 10년 전 문제가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앞으로 5개년을 풀어봐라? 아니지. 바뀌지 않았다면 표준어 규정을 제외하고는 다 풀어도 상관없어.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절을 끝냈어요. 끝냈고 마지막 시간에 실전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 문법은 이제 적고 문학책으로 갈아타십시오. 자, 저번 시간에 의해서 우리가 마음껏 시를 현대시든 고전시가든 마음껏 자유롭게 분석하는 능력을 갖기 위해서 빨리 표현 방식을 끝내야 돼. 표현 방식 끝내려면 어디 있는가 하면 20쪽. 심상의 개념. 여기 할 차례 맞죠? 심상, 이미지. 거기를 펴세요. 지난주에 운율을 했으니까 오늘 자, 시작해봐요. 여기 와보세요.
지금 하고 있는 게 국어 기본 수업이죠. 그지? 말이 기본이지 거의 한 90% 이상이에요, 이게. 2달 동안 하는 게 거의 89에서 90% 이상이고, 이 수업을 들으면은 이렇게 2가지로 갈라볼게요. 일단 여러분의 노력도 노력이겠지만 수업만 열심히 들어도 문법하고 시험 볼 때까지 내년 4월까지 4월 6월까지 문법하고 쉬는 수업만 열심히 들어도 다른 학생보다 다른 어떤 누구한테 수업을 듣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 있게 수업하겠어요. 수업만 열심히 들어도 돼요. 문법하고 쉬는. 근데 수업을 하고 나서 개인적으로 훈련을 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건 수업만으로는 안 되지. 그러니까 문법과 시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수업만 열심히 듣고 수업대로 그냥 하시면 되는데 돼요. 지금까지 그래왔으니까 앞으로도 그럴 거라 생각하고. 근데 안 돼. 수업 후에 훈련의 중요성이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뭔가 하면 3개가 있거든요. 그 훈련은 별로 어렵지 않아. 그냥 반복하면 되는 건데 더 자주. 자, 하나는 비문학 독해입니다. 이거는 수업을 들으신 후에 혼자서 하루에 1개씩 2개씩 해봐야 돼요. 그지? 그리고 또 한 개는 역시 소설입니다. 또 한 개는 어휘입니다. 한자, 고유어, 속담, 이런 것들은 개인적인 훈련이 필요하고요. 어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대부분 영어 어휘를 자주 외우고 있잖아, 매일매일. 그래서 영어 어휘랑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영어 어휘가 더 중요하니까 여러분 비중을 영어를 9를 두고 어휘를 국어를 1을 두든지, 그지? 그렇게 해서 영어 어휘랑 같이 갔으면 좋겠고, 이 비문학하고 소설은 긴 글이죠. 긴 글. 그쵸? 이거는 요약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지? 그러려면 비문학과 소설은 자주 봐야 돼요. 고전소설 자주 안 보잖아? 못 읽어. 별로 어렵지 않지만 못 읽는다니까. 그죠? 그리고 참고로 말하면 이 비문학과 소설은 여러분이 그냥 뭐 크게 능력이 이미 갖춰진 사람은 공부 안 해도 이미 점수가 나와요. 굳이 수업 안 들어도 이게 능력이 좀 되잖아요. 뭐 수능 때 독해를 잘했다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럼 이미 있잖아. 공무원 독해를 상당히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요. 하지만서도 훈련이 돼 있어야 되죠. 그지? 훈련하지 않으면 실력이 없어지니까. 그지? 그래서 이렇게 대처하면 문법과 시는 그냥 수업 시간에 바로 정리가 끝나버리니까 괜찮고, 요건 훈련을 좀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국어는 문제될 게 없어. 문학. 그리고 분명히 내가 긴 시간 동안 공무원 공부, 다른 선생님과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수업은 기본적인 이론은요, 그냥 한 번 딱 듣고 치우는 거야.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론, 그러니까 그 해만 듣는 거지, 만약에 정말 재수없어서 떨어지잖아. 그 이후부터는 문제풀이를 하시면 돼요. 이미 정리 끝났을 거 아니야. 그 해 때 열심히 해서 정리가 끝났을 거 아니에요. 정리가 끝나지 않았으면 공부를 제대로 안 한 거지. 원래 떨어지는 게 당연해요, 그건. 근데 그 해 한 해를 열심히 해서 정리가 끝났으면 설령 더럽게 재수가 없어서 떨어진다고 해도, 그지? 한두 달 좀 쉬었다가 시험 나고 와서 또 하면 그냥 실력이 살아난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뭐 평생 프리패스 이런 개념이 왜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수업은 평생 되는 게 아니야. 그냥 공부 처음 할 때 어떻게 공부하지? 어떻게 정리하지? 그러려고 듣고 나서 나머지는 혼자서, 그지? 혼자서 빡세게 반복하고 연습하고 하는 거죠. 이 사람, 저 사람, 세 사람, 요 사람이 좋을까, 저 사람이 좋을까. 그렇게 이렇게 수업을 여러 명을 듣잖아요? 그럼 오히려 더 헷갈려요. 국어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방대하거든. 자, 문학. 시 분석 이론. 시 분석 이론을 하고 있고, 시 분석 이론에서 뭘 하고 있는가 하면, 자, 또다시 화자,
세상의 모든 시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 대상, 상황. 혹시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시가 하나라도 존재한다면 이렇게 만들지. 그죠? 다 이러한 양상을 갖고 있어. 정서. 효과적인, 정서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표현 방식이 있어야 되지. 그죠? 그래서 이 표현 방식에서 지난주에 했던 게 운율이잖아. 그죠? 그럼 오늘은 뭐 하느냐? 심상. 다른 말로 이미지를 한다는 얘기죠. 우리 공무원 시험에 심상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이미지라고 나오기도 하는데 이 심상이란 말 더 많이 써요. 그래서 공감각적 심상이 나오지 공감각적 이미지는 좀 덜 나와요. 그래서 우리 학습 이치는 여기에 있다 이거죠. 오늘은 심상과 이미지를 공부할 것이다. 그럼 심상이 뭐냐? 책에도 설명이 되어 있지만 저 책에는 정말 역대급으로 자세히 설명해놨어요. 그럼 저것만 봐도 기본적인 이론은 될 것처럼. 근데 이것은 시험 문제 풀이에 맞게 제가 정리를 한 건데 이것만 봐도 되죠. 이것만 알아도 돼요, 사실. 제가 수업한 것만 봐도 됩니다. 자, 심상이 뭐냐 이거지. 그러면 이걸 글로 이렇게 쓱 쓰면 오래 기억이 안 나니까 항상 심상은 봐요. 이렇게 시가 있다 쳐봐. 그지? 그러면 여기에 시어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보통 밑줄 긋고 A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시어가 있잖아. 그죠? 그걸 하면 이제 시험 문제를 푸는 우리가 이렇게 있죠. 학습하는 우리가 이렇게 있잖아. A의 이미지를 물었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이 시어를 눈으로 보겠죠. 그죠? 그 머릿속에 이 시어가 떠오른단 말이야. 그지? 이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그것의 실체가 뭔가 하면 감각적으로 떠올라. 시어를 보면 시어는 평면적인 언어지만 감각적인 영상으로 떠오른다고. 이게 이미지입니다. 어떤 시어를 봤을 때 우리 머릿속에서 감각적인 영상으로 떠오릅니다. 이렇게. 이게 이미지죠. 근데 요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느낌도 있습니다. 아, 그 사람은 이미지가 별로야?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 정확하게. 글자로는 설명이 부정확하지만 그림으로는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고. 이게 이미지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감각적인 영상이기 때문에 이미지라는 것은 이 녀석을 중심으로 봤을 때 감각적 영상이라고 했으니까 감각적이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미지는 종류가 5개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감각이 5감각이니까. 그래서 맨날 시험에 청각적 심상, 시각적 심상, 후각적 심상, 촉각적 심상, 미각적 심상, 이렇게 5가지 감각의 이 5가지 감각적 심상을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이 중에서 2가지 이상 쓰이잖아요? 그러면 감각적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감각이 두 가지 이상 있으면 글씨 참 감각적인데?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지? 근데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이걸 구분 못 하겠냐 이거야. 한국인이. 그러니까 이게 시험에 안 나오지. 이거는 이미지 자체를 크게 안 물어보고 여기 추가되는 이미지가 있어.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 그 추가되는 이미지가 추가되는 심상이 이게 시험에 나옵니다. 그럼 얘가 뭐냐? 자, 봐요. 원을 그리세요. 자, 이 원은 뭔가 하면 실제 존재하는 감각입니다. 실제 감각을 실제 감각으로 말하면 재미가 없잖아. 재미가 없으니까 이 실제 감각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가짜 감각으로 말하는 거야. 실제 존재하는 감각을, 이건 진짜 있는 거야. 진짜 실제 감각을 가짜 감각으로 바꾸는 거야.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가짜 감각으로 바꾸는 거지. 이 말을 어렵게 말해볼게. 전이시킨다. 이렇게. 실제 감각을 가짜 감각으로 전이시킨다. 그죠? 그러면 이 가짜 감각은 뭐냐? 이 가짜 감각은 바로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뻥이다, 이거야, 뻥. 뻥 감각이라는 거야, 이게. 가짜 감각은. 그럼 뻥튀기가 어떻게 생겼어, 여러분? 이렇게 생겼잖아. 맞죠? 뻥 감각이야. 근데 수험생들이 공부하는데 뻥이라는 말 쓸 수 있나? 그러니까 여기다 공을 넣은 거야. 공감각. 그래서 가짜 감각화, 실제 감각을 가짜 감각으로 바꾸는 것을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알겠지? 진짜 존재하는 감각을 가짜 감각으로 만드는 것을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한다고요.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 세상의 모든 글은 글자로 이해하면 절대로 이해를 100% 못해. 항상 이렇게 풀어서 도식화를 하면 머릿속에 설명할 수 있어. 국어를 정말 오랫동안 공부해온 저로서도 글만 봐서는 명확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치? 그래서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까지. 그럼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는데? 공감각이 있어? 없어? 공감각이 사용되었어? 사용되지 않았어? 있냐 없냐를 따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를 해요.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봐요. 세상에는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은 없어요. 그 상황에 따라서 꾀를 부리는 사람과 꾀를 부리지 않는 사람만 있을 뿐이죠. 그지? 보통 제가 경험한 바로는 수험생이 자기 속내를 얘기하진 않지만 대부분은 공부를 많이 하지 않고 좋은 성적을 거두기 바래요. 대부분. 근데 그럴 수는 없는 거지.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고 좋은 성적을 바라지 않잖아. 좋은 성적을 바라는 것은 안 되잖아. 그쵸? 근데 유튜브나 이런 동영상을 보면 공부를 적게 해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다. 그런 말이 많이 나오거든? 그건 대부분 확실하지 않아요. 내가 들어봤거든? 특히 공무원은 덜한데 수능은 진짜 많더라고. 나 정말 깜짝 놀랐어요. 특히 유튜브 동영상에서 국어 촬영해서 유튜버? 그거 보고 뭐라더라. 관동별곡을 금강산을 여행하면서 경치를 예찬한 글이래. 나 진짜 어떻게 관동별곡을 막 그런 식으로, 그게 관동별곡인가요? 문법도 100이 맞다면 한 90밖에 안 맞아. 10은 다 틀렸어. 그거를 버젓하게 강의를 하더라고. 책에도 몰라. 가르치는 사람들도.
그리고 특히 위험한 거 합격생, 뭐 수능 만점자, 공무원 100점 국어 만점자 그런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는 것은 자기의 개인적인 경험을 일반화시켜서 얘기하기 때문에 보통 학생들한테 맞지 않아요. 근데 조회수가 더 높아 보면. 그런 걸 따라하는 사람은 뭐 좋은 사람, 잘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오히려 해가 되는 사람이 더 많을걸. 자, 여기 보십시오. 자, 공감각적 심상 연습 한번 해봅시다. 자, 금빛 게으른 울음 이렇게 이따 쳐봐요. 얼룩배기 황소가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참합고면들이 이칠 리가 있겠습니까?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하면 진짜는 울음이죠. 그지? 이건 청각 진짜야. 근데 울음이 금빛일 수가 있냐는 거지. 그지? 금빛일 수 있냐고, 울음이. 그러니까 이렇게 전이가 일어난 거잖아요. 이걸 뭐라고 하죠? 공감각이 생긴 거야. 이게 공감각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가짜는 이렇게 한 다음에 화자를 붙여주면 돼. 그러면 시각은 가짜야. 공감각, 뻥감각이라고요. 이것도 봐봐.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 피부에 스미는 어둠. 자, 지금 여러분 진짜의 동그라미, 가짜의 세모 해봐요. 마음속으로라도. 자, 마음속으로 일단 정했죠?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 피부에 스미는 어둠. 피부에 스미는 어둠 좀 어렵다. 그지? 자, 그러면 진짜는 뭔가 하면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는 이게 진짜란 말이야.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 기먹고. 그지? 그러면 말소리가 향기로운가? 말소리가 구린내가 나고 향기가 난다는 게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가 향기롭다는 게 이게 뻥이란 말이야. 그럼 이게 후각이잖아요. 그지? 근데 가짜니까 후각화된 거야. 실제는 청각인데 이런 식으로 전이가 일어났다는 거지. 자, 이렇게 되면 좀 난도가 높아져. 이렇게 되면 난도가 높아지죠. 그지? 저녁이 되니까 피부에 어둠이 스며든다. 그러면 생각해봐. 이거는 진짜잖아. 그죠? 하지만 그 어둠 자체가 피부에 스며들면 우리는 뭐 밤마다 블랙, 흑인이 되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 피부에 스미는 이 자체가 뻥감각, 공감각이 되는 거죠. 그지? 그럼 피부에 스미는 건 어떤 거야? 피부에 스민다는 건 피부를 느끼는 거니까 촉각이란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시각이 진짜고 이건 촉각이 거짓말이니까 시각의 촉각화 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 공감각이 있는 거야. 다 공감각적 이미지라는 거죠. 그럼 다음 비교해 보십시오. 난도를 더 올려볼게. 난도를 더 올려서 빈 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이거 자 공감각인지 아닌지 확인해보고 술 읽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놀. 자 공감각인지 아닌지 확인해봐요. 빈 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술 읽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놀이 있네. 자 생각을 해봐요. 생각을 해 여러분.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어. 걱정하지 마요. 지금 시작하는 학생들 대부분 학원 가서 기본서 읽고 있어. 기본서 읽고 기본서 설명 하나하나 듣고 있잖아. 제대로 어느 정도 하려면 최소한 내년 돼야 돼요. 걔네들은.
자, 봐요. 여기서 보면 빈 밭에 밤바람 소리 이게 진짜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말을 달리는 모습은 어디서 나온 거야? 이 소리가 말을 달리고 있다고 했으니까 이게 뻥이는 거지, 이게. 그죠? 그래서 이것은 뭐가 되는가 하면요. 청각이 시각화된 거예요. 그 다음 술 읽는 마을, 술 읽는다는 것은 발효가 된다는 거야. 이 학생들 잘 모르겠지만. 그치? 이거는 진짜예요. 후각이야, 후각. 술 읽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놀이 있다는 거예요. 그치? 이거는 뭐야? 역시 저녁놀, 시각이죠. 불타오르는 저녁놀. 그치? 불타는 모습. 시각인데 둘 다 진짜잖아, 지금. 후각도 진짜고 시각도 진짜야. 이거는 공감각이 없어. 그럼 이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감각인데 진짜 감각이 겹쳐져 있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얘를 복합 감각이라고 해요. 얘는 공감각이 아니고 복합 감각이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이제 이미지는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미지가 시험에 잘 나오는 시를 골라서 풀면 되는 거야. 그죠? 그 대표적인 시가 뭐가 있나요? 정지용의 향수 있잖아요. 그지? 거기서 시험에 잘 나오죠. 자, 아무튼 공감각적 이미지는 직접 해보면 좋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공감각적 이미지 관련 문제는 나중에 기출문제 풀이할 때 하고요. 이제 여기 있는 심상을 쭉 읽어가시면 된단 말이야. 그지? 그리고 6번에 보면, 8번에 보면 역동적 심상이 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역동적. 어떤 움직임이 힘있게 느껴지는 거. 그지? 그 다음에 3번의 심상의 형성 방법 있죠? 그냥 이거는 넘어가도 돼요. 그지? 나머지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끝이야. 알겠지? 가장 알짜는 지금 설명했고 나머지는 안 읽어도 돼. 그냥 참고를 하든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26쪽 발상과 표현으로 오세요. 발상과 표현에서 비유하기 한번 읽어봐요. 필기 마저 하시고. 자, 이제 비유하기인데요. 비유하기. 페이지 27쪽의 비유하기. 역시 여기도 최대한 제가 비유하기와 관련된 내용들을 다 실어 놓았는데 이것을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 공무원 시험에 나오는 방법으로. 자, 우리는 지금 표현 방식을 배우고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이제 비유야, 비유.
근데 비유라는 말을 뭐 억수로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뭐 이걸 따로씩 공부를 해야 되나 하는데 대부분은 다 공부해야 돼요, 새로. 왜냐면 제가 물어봤는데 정확히 몰라. 열이면 9은 정확히 몰라요. 비유의 개념에 대해서, 비유의 종류에 대해서 열이면 9, 9.5명은 모릅니다. 왜냐면 칼처럼 머릿속에 갖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긴가민가? 뭐 둥구스름하게? 그렇게 알고 있어. 아니 내 모든 시간과 지금 청춘과 노력을 바쳐서 공부하는데 그걸 긴가민가? 뭐 둥그렇게 알고 있다고. 그죠? 시험에 나오면 틀릴 거 아니야 또. 그리고 고민하면 긴가민가? 둥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고민하겠지 또 시험장에서. 이게 뭘까? 그게 다 이게 쉬운 문제를 버리는 카드예요. 우리가 어딘가 여행을 갈 때 그 여행이 즐거우려면 보따리가 짐이 정말 차곡차곡 정돈돼서 다 싸갖고 가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는 2박 3일을 알차게 보내고 올 수 있는 거지. 아니 제주도 2박 3일 가는데 뭐 유럽 여행 가는 것처럼 보따리 막 산더미처럼 갖고 가봐. 그게 여행인가? 그게 고생이지? 마찬가지야. 공무원 구급 공부하면서 무슨 고시 공부하는 것처럼 막 잔뜩 공부해가지고서는 막 몸도 막 힘들고 피곤하고 막 그렇게 왜 해야 되는지 난 그 이유를 모르겠어. 왜 굳이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왜 그렇게 뺑뺑 돌아서 힘들게 하면서 가야 되는지. 대부분 제가 경험한 바로는 공무원 구급이 2박 3일 코스라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거의 9박 10일 정도 쌓여요. 진짜. 기본서, 기출문제, 각종 심화이론, 동형 기출 변형 모의고사, 동형 모의고사. 야, 한 과목만 해도 이렇게 두꺼운데. 그거를 아니 그래 놓고는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번 시험도 제가 교재에서 다 적중했습니다. 그러면서 뻔뻔하게 페이지까지 몇 페이지 몇 번. 그러면 이거를 다 해야 된다는 얘기죠, 수험생이. 그게 말이 되냐고. 그러면서 마치 뭐라 그래? 마치 사랑하는 가족처럼, 자식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암만 강사 생활 오래 해도 내가 올해 20년째 강사 생활을 하고 있지만 정말 학생들 내 가족처럼 생각하려고 해도 그게 잘 안 되더라고, 정말. 사실 그러긴 힘들거든요. 진짜 가족처럼 생각한다면 지가 벌어들인 돈의 최소한 반이라도 학생들한테 돌려줘야지. 왜 다 자기 주머니로 들어가는데 그러면. 자, 아무튼 그렇고 비유의 개념이 뭔가 하면 비유의 개념은 크게 자 이미지를 떠올려봐요. 똑같아. 진짜와 허상이 있단 말이에요. 자, 원처럼 생긴 게 원관념이야. 원관념. 어떤 변형도 가공도 하지 않는 원래관념. 알겠죠? 보통 이게 뭐가 되는가 하면 주제가 되기도 하고 글씨의 의도가 되기도 해요. 그치?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거야. 이거나 뭐 그래요. 보통 원관념은 사랑이거나 비애이거나 뭐 그렇단 말이야. 근데 그냥 이거를 직접 대고 사랑합니다, 슬픕니다. 그러면 재미가 없잖아, 시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필요한 거야. 그지? 그래서 요 세모,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보조관념 있죠. 그지? 원관념을, 주제를, 의도를 강하게 표출시키기 위해서 보조관념에 빗대어서 표현하는 거야. 보조관념에 빗대어서 원관념을 표현하면은요, 원관념의 의미가 상당히 강화되거든요. 그죠? 저 당신 사랑합니다. 이러면 생각해봐. 저 당신 정말 사랑해요. 이러면 솔직히 피하게 돼. 너무 직접적이면. 암만 그 사람 내가 호감을 갖고 있다고 해도 저 사랑합니다 막 들이밀면 이게 피하게 되긴 사람 심정이란 말이야. 근데 돌려서 오늘 이상하게 하루 종일 당신 생각나던데요?
정말 당신 미워요. 없으니까. 자꾸 당신 때문에 머리가 복잡해. 미워. 뭐 잃어버리면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잖아요. 어쨌든, 자, 원관념을 어떤 보조관념에 빗대어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내 마음은 호수 같아요. 내 마음은 저 태양 같아요. 그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치? 나는 공기 같은 존재이고 싶어요. 당신이 쉬어가는 소나무가 될래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치? 자, 다시 한번. 보조관념에 빗대어 원관념을 강화하는 방법. 이게 바로 비유란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게 다가 아니야. 이 종류가 있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위 갈래가 있단 말이지. 비유는 가장 큰 개념이기 때문에 하위 갈래를 통해서 비유구나를 아는 거야. 이걸 통해서 비유라는 걸 아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 하위 갈래 종류가 6개가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 시험에 반복 출제되는 게 하위 갈래가 6개가 있다는 거죠. 6개요. 적은 수는 아니야. 그치? 자, 그렇다면 이 6개에 대해서 쉬었다가 본격적으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